자, 이제 봅시다. 167페이지 고대의 문화, 고대 문화로 넘어갑시다. 자, 문화 파트는 항상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문화 파트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항상 많지만 일단 문화에서 항상 여러분이 체크해야 되는 건 사상. 사상은 유교와 불교라고 했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고대니까 고대에서는 불교. 그리고 불교 중에서도 교리나 내용보다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냐면 교리나 내용은 사실 너무 깊이 있다고 했죠. 어려우니까. 교리나 내용보다는 인물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승려. 그래서 교리보다는 승려가 중요하니까 불교에서는 승려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유교는 삼국은 사실 별게 없죠. 그냥 유교가 들어왔다. 학교가 세워졌다. 끝.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승려를 좀 살펴보시고 승려라고 하면 원효나 의상이냐 원칙이냐 해초냐 뭐 거의 그 정도에서 끝나겠죠. 자, 그래서 승려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고대에는 사실 별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서는 여러 문화재 중에 여러 이제 뭐 건축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 것 중에서 고분. 그래서 우리가 고분을 중심으로 좀 살펴볼 거예요. 아무래도 고대에만 고분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분을 좀 살펴볼 거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뭐 석탑이라든가 탑이라든가, 그 다음에 불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그닥. 그래서 이 중에서는 고분을 중심으로. 그래서 요 지금 우리가 하는 고대의 문화에서 불교하고 그 다음에 고분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중요하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반적 문화의 성격부터 한번 쭉 보시면 되겠죠. 고대 문화의 성격 한번 봅시다. 삼국 문화의 성격 볼까요? 활발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다. 일단 삼국이라든가 가야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서역이라든가 이런 여러 주변 나라들과 교류를 했다. 서역이면 이제 아라비아를 얘기하는 거고요. 불교만 생각해 보더라도 불교가 들어온 건 어디서? 일단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들어왔지만 원래 불교가 생긴 건 인도에서 생겼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지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사실 그 중국의 문화나 서역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탑이라는 것도 원래는 인도에서 있었고 그게 중국으로 들어왔다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불상 중에 석굴암 본존불 있죠. 석굴암 본존불 같은 경우는 간다라 미술의 양식을 계승한 거예요. 그런 게 있었어요. 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그런 서역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외국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하더라.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문화를 많이 전파해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화 교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삼국의 문화의 발전. 자, 삼국의 문화의 발전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성장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고구려가 신라에게 불교를 전해준다든가 서로 교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황룡사 구층탑을 백제에서 신라에 가서 지어줬다든가 백제 사람이 가서 신라에 지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교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전통문화의 계승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귀족문화 중심. 아무래도 고대의 문화는 당연히 귀족문화 중심이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서민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그래도 문화는 귀족 중심. 자, 귀족 중심 문화가 등장을 하더라. 이런 내용들. 자, 그리고 뭐니 해도 삼국의 문화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게 바로 불교. 자, 금방 우리가 뭐 문화 얘기했지만 탑이나 불상이나 건물이나 거의 다 불교와 관련된 것들이고 건물도 절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교의 영향을 받은 건축물이나 뭐 문화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문화재 중에 거의 한 70% 이상은 불교 관련 문화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불교 문화가 갖는 영향이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크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나라별로 고대 문화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 뭐 다 아는 거. 고구려는 문화가 굉장히 패기와 정렬. 그 다음에 백제는 세련되고 우아하고 귀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신라 같은 경우는 늦게 발전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소박한 문화지만 나중에 가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를 모두 수용을 하기 때문에 조화를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로도 넘어가면 세 나라의 문화를 모두 합쳤기 때문에 민족문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당나라와 교류를 활발하게 하면서
국제문화의 조류에 참여하기도 하고 당연히 불교 미술 중심.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는 뭐 석탑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또 전형적인 양식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통일신라 문화의 특징, 역시 귀족문화고 발해도 역시 귀족문화면서 발해의 특징은 이거죠. 당의 문화를 어느 정도 모방하면서 그다음에 고구려 문화를 또 계승하면서 그걸 적절하게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문화 계승, 당 문화 모방 또는 발전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된 게 바로 발해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고대 문화의 특징들 나라별로 한번 정리해봤고요. 169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되어 있네요. 발해 문화에서의 고구려 문화 요소, 그 다음에 당 문화 요소. 아까 우리 고구려 계승 의식하면서 한번 정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학문과 기술의 발달로 넘어가는데 별건 없다. 고대니까. 자, 일단 학문 봅시다. 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자를 쓰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 철기 시대부터죠. 그래서 붓이 발견되면서 한자를 썼구나 알 수 있죠. 자, 붓이 발견된 유적은 어디예요? 창원 다우리죠. 경남 창원 다우리 유적에서 붓 유물이 발견됐고 그게 발견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한자를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삼국시대에 이 한자라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이두와 향찰이라고 하는 약간의 음과 뜻을 가지고 좀 더 쉽게 풀어서 쓰는 그런 어떤 글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표기 방법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의 한자가 토착화되었음을 그러니까 그만큼 깊게 흡수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삼국의 유학 수준 나와 있죠. 자, 삼국에 우리나라에 유교가 들어와요. 그런데 불교는 정확히 언제, 어느 왕 때 몇 년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게 정확하지만 유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확하게 몇 년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알 수는 없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유교를 받아들였다는 걸 알 수 있는 증거가 학교가 세워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결국 가르치는 게 뭐예요? 유교, 유학.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교가 세워졌다는 건 유학을 가르쳤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 학교, 그 다음에 통일신라 발해까지 학교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학교와 함께 한문학, 즉 문학이 발전했음을 알 수 있는 게 그 한문을 가지고 글을 지었는데 그 글이 수준이 굉장히 높더라. 그런 것들이니까 예를 들면 뭐 비석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문학의 수준, 한자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높게 공부를 어느 정도 했구나, 어느 정도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고구려 교육기관부터 볼게요. 자, 고구려는 중앙의 학교 하나, 지방의 학교 하나. 자, 고구려 중앙에 있는 학교는 태학, 소수리망 때 태학이 설립되죠. 자, 그 다음에 지방에는 장수왕 때, 즉 평양 천도 이후에 경당이라고 하는 학교가 세워지고요. 경당의 특징은 일단 한문학도 가르치지만 무술도 가르친다는 거. 그래서 무술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는 게 좀 특징. 자, 거기 보시면 5세기 후반 장수왕 이후에, 즉 평양 천도 이후에 한학과 무술을 가르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한문학이라고 하는 건 한문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됐는지 요 정도 수준이면 괜찮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 한문학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건 광개토 대왕 릉비와 그 다음에 중원 고구려비를 통해서 한문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죠. 자, 둘 중에서 한반도 안에 있는 비석은 어떤 거예요? 중원 고구려비는 충주에 있으니까 한반도 안에 있고요. 광개토 대왕 릉비는 집안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존재한다. 중국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백제 교육기관으로 갑시다. 백제는 정확히 학교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죠. 학교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자, 뭐 오경박사, 의박사, 역박사 뭐 이런 식으로 박사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 거 볼 때 어느 정도 유교에도 이제 발전이 이루어졌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거기 보시면 박사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문학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건 계로왕의 부기국서라든가 그 다음에 무령왕릉 지석이라든가 사택지적 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문학의 수준이 꽤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부기에 보내는 국서, 계로왕 때 국서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고구려가 우리를 괴롭히니까 군대 좀 보내주세요. 요청하는 글이었고 그 다음에 무령왕릉 지석은 말 그대로 무령왕릉이 여기 묻혀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그래서 무령왕릉의 지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무령왕릉의 주인, 즉 이 무덤의 주인이 피장자가 무령왕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령왕릉 지석이라고 하는 중요한 유물이 있었고요. 사택지적비는 백제 말기, 그러니까 뭐 한 의자왕쯤 되는데 그 백제 말기에 사택지적 사람 이름이에요. 사택지적이라는 사람이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인생 무상을 나타내는 그런 비석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한문학의 수준이 그래도 꽤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신라는 통일 전에는 학교는 없었어요. 하지만 화랑으로 추정되는 청소년 둘이서 이 유교 경전을 공부하자라고 맹세한 비석이 있었죠. 그 비석을 통해서 유교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그 비석이 임신서기석이에요. 그래서 임신서기석을 통해서 유교 교육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한문학의 수준은 당연히 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비석 중에 가장 오래된 비석은 뭐예요? 우리 배웠으니까. 뭐였죠? 포항중성리비가 신라 비석 중에 가장 오래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울진봉평비가 또 버풍왕 때 비석으로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비석들은 이제 진흥왕의 비석들이 또 우리가 잘 또 시기별로 또 다 정리를 한번 해봤었죠. 자, 그래서 이런 비석들을 통해서 굉장히 신라 한문학의 수준이 높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주요 비석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안 봤던 게 지금 남아있는 비석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거. 그러니까 신라에서만 오래된 거 아니고 전체 우리나라 전체의 비석 중에서 한반도 내에서 발견된 비석 중에 가장 오래된 비석이 뭐냐 물어보면 점재현 신사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낭랑 때 만든 낭랑. 그러니까 낭랑이면 한 9년. 하지만 한반도 안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현존 최고,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비석으로 보죠. 서기 85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런 비석이죠. 자, 그래서 현존 최고의 금성문, 낭랑의 점재현 신사비.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꼭 순서대로 볼 필요는 없고요. 나머지는 한번 보시는데 광개토대왕 릉비는 장수왕이 만든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담은 비석이고, 자, 이 비석 같은 경우는 고구려 건국 설화를 최초로 기록했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중원고구려비, 그 다음에 백제는 무령왕릉 지석, 그 다음에 사택지적비. 자,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신라 임신서기석, 포항 중성리비, 영일 냉수리비 쭉 나와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 중에서는 우리 포항 중성리비하고 그 다음에 울진봉평비하고 이 두 가지 비석은 특히 우리 체크했었죠. 중요하다. 자, 그리고 나머지 진흥왕의 비석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래서 비석을 한번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통일신라시대 한번 봅시다. 통일신라시대 같은 경우는 드디어 학교가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통일신라시대 신문왕 때 학교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 학교가 국학. 그래서 국학을 설치한 건 신문왕 때. 자, 그러다가 중간에 이름이 한번 바뀌죠. 경덕왕 때는 중앙정치 조직과 군현의 이름을 모두 다 중국식으로 바꾸는 정책을 실시해요. 자, 우리가 이거를 한화정책이라고 했었고, 이 한화정책의 일환으로 이름을 중국식으로 바꾸게 돼요. 자, 그래서 국학의 이름을 태학, 중국처럼 태학감으로 바꿨었죠. 자,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해공왕 때 가면 다시 본 이름을 되찾죠. 원래 이름은 국학. 그래서 태학을 설치한 건 신문왕. 그 다음에 국학을 설치한 건 신문왕. 태학감 또는 태학으로 이름을 바꾼 건 경덕왕. 다시 국학으로 바꾼 건 해공왕. 이런 식으로 국학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바뀌죠. 여러 번 바뀌죠. 자, 그다음에 교육 내용 보세요. 박사와 조교를 두고 9년간. 이 9년 동안 공부하는 학교들이 꽤 있었죠. 나중에 조선시대로 가면 성균관도 9년의 연한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9라고 하는 숫자가 뭐 유교나 이런 데서는 완성을 뜻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9년 동안 수업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9년간 교과를 3개로 나누어서 논어, 효경을 필수 과목으로 한다. 자, 필수 과목이 논어나 효경이었구나 라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15세에서 30세 귀족자제 중에 대사 이하 조위까지의 귀족자제만을 대상으로 한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독서 3품과라고 하는 게 실시됐다. 이거는 능력에 따라서 독서한 거를 가지고 3품, 즉 3등급으로 나누어서 관리로 등용한다. 자, 그래서 독서 3품과 원성왕 때 실시됐지만 귀족들의 반대로 제대로 실시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게 이 제도죠. 그래서 국학, 그 다음에 독서 3품과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유학자. 자, 대표적인 유학자도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죠. 특히 우리는 최치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지만 시험 문제에는 최치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작년과 올해 시험에 요 유학자들을 다루는 문제들이 출제가 여러 번 됐었죠. 일단 강수부터 봅시다. 강수는 외교 문서에 굉장히 능통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막 통일을 했을 때 통일신라가 될 때쯤 통일 즈음의 학자고요. 자, 이 사람은 외교 문서에 굉장히 능통하여 답설인귀서, 청방입문서 이런 글들을 써서 외교에 기여하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강수라고 하는 사람이고, 자, 그 다음에 유교 도덕을 사회적 출세보다 중시해서 불교를 세외교로 비판하였다. 말하자면 유교 도덕이 굉장히 중요하며 불교는 세력을 모으는 종교다, 학문이다 이러면서 비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를 세외교로 비판했다. 강수에 관한 설명이고, 자, 그 다음에 설총은 원효의 아들이고요. 설총하면 두 가지, 이두를 정리하여 한자 교육 보급에 기여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화왕계라는 글을 써서 왕에게 깨달음을 주게 되죠. 자, 화왕계라는 글을 썼어요. 화왕계는 꽃을 의인화한 거예요. 꽃을 의인화해서 예를 들면 뭐 꽃 중에 꽃은 모란, 왕이 모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간신은 장미꽃, 충신은 할미꽃. 그러면서 간신의 말을 들을 거냐, 충신의 말을 들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왕에게 충신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준 그런 글이 화왕계라고 하죠.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걸 풍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풍간의 의미를 담았다. 깨달음을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풍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글이다. 풍간이 깨달음을 준다라는 뜻이거든요. 풍간의 의미를 준다라는 그런 글이 바로 화왕계고, 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그러면 화왕계를 어느 왕에게 바쳤냐, 어느 시기 사람이냐 체크 한번 해볼까요? 신문왕에게 화왕계를 바치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신문왕 때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설총.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한 명 더, 김대문. 자, 김대문은 아예 어느 왕인지 체크돼 있죠. 성덕왕 때 사람이 바로 김대문이죠. 성덕왕. 자, 그래서 성덕왕 때의 진골 출신 유학자예요. 자, 강수 육두품. 그 다음에 설총 원효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육두품. 자, 그런데 김대문 진골. 이 사람 진골 출신이에요. 특이하게도.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들 한번 볼까요? 화랑세기, 고승전, 한상기, 계림잡전. 자, 화랑세기는 화랑의 전기문이고 한상기는 한산 주 지역에 도독으로 파견됐을 때 그 지역에 관한 일들을 담은 거예요. 일단 도독으로 파견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진골이겠죠. 아까 우리 골품제에서 다뤘던 것처럼. 자, 그 다음에 고승의 전기는 고승전. 그 다음에 계림잡전에서 계림은 경주예요. 그래서 경주에 관한 얘기들을 묶은 거죠. 그럼 결국에는 전부 다 신라에 관한 얘기만 썼다는 거죠. 그래서 신라의 문화를 주체적으로 인식한 학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최치원 봅시다. 자, 여기를 좀 분류를 해보면 강수, 설총, 김대문 전부 다 신라 중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최치원만 신라 하대 사람이죠. 자, 최치원은 뭐 우리 너무 많이 들어봐서 이 사람의 자는 고운이에요. 그래서 고운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너무 똑똑해서 이 사람은 2살 때부터 시를 썼고 5살 때는 왕 앞에 가서 왕이 내준 문제를 풀었고 그런 천재적인 인물이었고요. 그래서 12살에 당나라로 유학을 가면서 아버지가 10년 동안 성공하지 못하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유학을 보냈다고 했죠. 자, 그래서 17, 8쯤 됐을 때, 그러니까 유학 간 지 거의 한 5, 6년 지나서 바로 빈공과에 합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찍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죠. 자, 빈공과에 합격을 하게 되면 당나라에서 약 10년 정도 공무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공무원이 됐었고 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또 황소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었어요. 황소 사람 이름인데 황소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자 토황소경문, 말하자면 황소를 토벌하는 글이라는 걸 써서 또 당나라에서 굉장히 유명 인사가 돼버리죠. 글이 유명해지게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당나라에서도 이름을 떨치던 사람이었는데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20대 후반의 나이로 우리나라에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20대 후반부터 이제 벼슬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천재고 굉장히 똑똑하고 당에서도 막 지금으로 하면은 셀럽이죠, 셀럽. 당에서 굉장히 유명한 셀럽이 된 거지. 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우리나라로 돌아와서는 육두품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능력 발휘를 못하게 되죠. 그리고 모함에 시달리게 되고 계속 이제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자, 그러자 이 최치원은 결국에는 다 버리고 은둔 생활을 하는데, 자, 그리고 그 전에 왕에게 건의하는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하죠. 그 개혁안이 시무십조, 시무십조라고 하죠. 하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벼슬을 했어도 계속 모함으로 쫓겨나고 하는 바람에 제대로 뭔가를 해볼 수가 없게 되자 결국에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은둔 생활을 하게 되고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여기저기 글을 남기게 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최치원. 결국에는 육두품이기 때문에 능력 발휘를 제대로 못했던 사람이 바로 최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린 두 번째 줄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시무십조를 누구한테 제시하게 되나요? 진성 여왕에게. 그래서 이때가 그때구나, 진성 여왕 때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저서, 당연히 저서를 알아야 되겠죠. 자, 거기 보시면 개원필경, 제왕, 연대력, 아까 토황소경문이라고 하는 황소를 토벌해야 된다, 이런 글을 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사산비문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4개의 산에 4개의 절이 있는데 그 절에 비문을 지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산비명 나와 있죠. 자, 어떤 비문이 있는지 한번 이름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거기 보시면 숭복사 창건비, 쌍계사 진간섬사비, 봉암사 지증대사비, 성주사 낭해화상비. 자, 한번 눈으로 봐두세요. 그리고 이 비석들에는 유교, 불교, 도교 등의 다양한 사상을 담고 있어요. 특히 최치원이라고 하는 인물은 유교에도 뛰어나고 불교에도 조예가 깊고 도교도 잘 알고, 그래서 유불도, 유불선을 모두 능통한 삼교 회통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상, 이 당시에 유행했던 모든 사상을 다 꿰뚫어보고 있을 정도로 통달한 그런 인물이 바로 요 최치원이라고 하는 대단한 인물이지만 시대를 잘못하고 났죠, 말하자면. 그래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된 그런 인물이 바로 최치원이고,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진성여왕 시무십조,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서, 특히 김대문의 저서랑 헷갈리지 마시고요. 알겠죠? 김대문의 저서랑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쭉 나눠봅시다. 이 중에 하대 인물이 누구예요? 하대, 신라 하대 인물은 최치원. 이 중에서 진골은 김대문.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 다 육두품이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학자들,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는 어떤 유교적 사상이나 발전보다는 인물들로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특히 최치원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밑에 사료탐구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은 발해로 넘어갈까요? 발해는 학교 정리하면 되겠죠. 발해 학교 이름이 주자감. 발해 학교 이름은 주자감이다. 자, 그 다음에 발해도 역시 한문학이 굉장히 발전했는데 뭘 보고 할 수 있냐? 발해에 정혜공주 묘와 정효공주, 즉 문왕의 둘째 딸과 넷째 딸이 일찍 사망을 하면서 그 왕의 공주들의 무덤을 쓰는데 그 무덤 안에서 묘지석, 지석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지석이 사륙별려체라고 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글들이고, 그 형식들이 굉장히, 그 글들이 굉장히 유려하더라. 그래서 한문학이 꽤 수준이 높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앞자기화라고 하는 게 발견됐어요. 앞자기화는 글씨가 써있는 기화라는 뜻인데, 그러면 그 글씨가 뭔데? 몰라. 즉 발해에는 고유한 문자가 있었을 걸로 추정되지만 해석은 안 됨. 그래서 무슨 글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발해의 고유 문자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공문서는 전부 다 한자로 썼기 때문에 그 발해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어떤 대외 관계나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독자적인 문자를 사용했고 그걸 알 수 있는 게 앞자기화라고 하는 거지만 해석이 된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 있게 유학이 발달했음을 알 수가 있다. 별거 없죠? 그래서 아까 우리 통일신라 시대 학자들, 저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나머지 역사 편찬 기술 쭉 볼까요? 역사 편찬은 나라별로 어느 왕 때 역사가 편찬됐는지 보시면 되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역사를 편찬한다는 건 우리나라의 역사를 자랑한다. 그리고 왕권이 좀 강화됐다. 요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나갈 때 쓰는 게 역사다라고 했죠.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고구려 초기에 유기백권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었고요.
이거를 영양왕 때 이문진에 의해서 신집 5권으로 개편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영양왕 하면은 살수대첩 때니까 그래도 좀 괜찮을 때예요. 그래서 고구려는 최전성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흥기쯤 될 때 역사책이 편찬돼요. 자,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어느 왕 때? 뭐 나머지 나라는 잘 나갈 때니까 어느 왕 때? 근초고왕 때? 자, 근초고왕 때 쓴 역사책이 뭐예요? 고흥의 서기. 그래서 여러분 저자와 저서까지 체크하시는데 전에 문제 보니까 저도 이제 어떤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거를 바꿔서 냈더라고요. 서기하고 국사하고. 그러니까 백제 거랑 신라 거랑 이렇게 바꿔서. 그러면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여러분 고흥의 서기, 거칠부 국사 이런 식으로 외워버려야지 따로따로 정리를 하시면 나중에 분명히 헷갈리게 돼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거. 이런 데서 오답이 나오는 거라고 했죠.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 자, 거기 보시면 고흥의 서기. 그 다음에 신라는 진흥왕 때 거칠부의 국사. 이런 식으로 아예 이름을 저자와 같이 연결해서 외우시면 되겠죠. 자, 다행인 거는 전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전해졌어 봐. 난리나. 사료가 수백 건이야. 그러면 우리 시험은 어떻게 되겠어? 망해. 그래서 안타깝지만 미리 얘기해. 안타깝지만 다행이라는 거. 사료가 많이 전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기술의 발달 넘어갑시다. 천문학. 자, 천문학은 삼국 사기나 이런데 여러 가지 천문 그런 관측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일식 월식이라든가 뭐 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거 볼 때 굉장히 천문 관측도 뛰어났구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났구나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천문을 왜 이렇게 열심히 했냐면 하늘에 대한 어떤 기운이라든가 하늘의 움직임이나 하늘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는 건 왕권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천문 관측이나 이런 거에 더욱더 매진하게 되고, 특히 이런 천문 관측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던 나라, 그래서 고분벽화의 별자리가 남아있는 나라가 고구려예요. 그래서 고구려가 굉장히 이런 기술들이 또 뛰어났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구려의 이런 천문 관측 기술이나 별자리 그림이 고려로 전해지고 고려에서 다시 조선으로 전해지고, 그래서 이 고구려의 별자리 그림들은 조선까지 쭉 이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일관부라고 하는 이런 관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천문 관측에 노력을 했고요. 신라는 아예 관측기구가 있었죠. 선덕여왕 때 첨성대라고 하는, 제 지진 나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요 첨성대 석굴하면 잘 있나. 오늘도 막 여진이 엄청 많이 일어났다고 하던데 내일 모레 수능이잖아요. 예. 왜 갑자기 걱정하고 그래? 어떡해. 수능 심란하다. 저 아는 동생이 이쪽 이제 그 재학생 그 수업, 재수생이나 재학생 수업하는 선생님인데 망했죠. 일주일 미뤄지면서. 여행 가려고 예약 다 펑크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단순히 그냥 그래 당연히 뭐 지진 났으니까 수능을 연기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그래도 포항 지역 학생들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또 깊이 있게 생각해 보니까 그 뒤에 엮인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애들은 문제집을 다 버렸죠. 문제 풀 게 없어. 그래가지고 어제 이렇게 EBS 자막 보니까 EBS에서 모의고사 5회를 무료 배포 중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못해 서점의 문제집은 이미 없고 재고로 다 넘겼고, 애들은 문제집을 다 버렸고 문제가 없고 뭐 그런, 이게 남일이 아니에요. 지진 나면 우리도 시험 연기돼.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생님들 뭐 학원들 이런 데 다 휴가 가고 막 이러려고 예약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행사 또 다 타격 난리 났더라고요. 그리고 대학들도 그 시험 일정이란 게 있잖아요. 입시 일정이란 게 있는데 뭐 면접이라든가 논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일주일 연기.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파급 효과가 사실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일생을 바꿀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제 수능 시험 생각해보면 저희 아빠가 저를 데리고 이제 시험장에 데려다, 저도 수능. 근데 시험장에 늦게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생각에는 일찍 간다고 어느 길로 들었는데 그 길이 막히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능 시험 날 늦었어요. 평생 아빠를 원망하며. 어차피 뭐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그 수능 시험장에 마지막으로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뒤에 이제 감독관들이 돌잖아요. 결시생 있냐고. 그러면서 이제 저 들어가자마자 이 감독관들이 이제 결시생 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무슨 정신으로 1, 2교시 시험을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수학까지는 어떻게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사실 제가 제일 자신이 있었을 과목은 뭐였을까요? 국어랑 사탐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수학은 늘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저 학교 다닐 때는 다 봤거든요. 수능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초기에는.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1, 2교시 어떻게 봤는지 기억 안 나고 점심을 먹었죠. 그러니까 점심 먹을 때쯤 되니까 이제 그때 안정이 된 거예요.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놀래고 아니면 늦으면 못 들어가는 거잖아 시험장에. 그러니까 이제 늦을까봐 막 걱정하고. 그래가지고 수능 시험에 그래서 평생 울고 먹을 수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내가 수능을 못 본 건 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아빠가 늦어서 그런 거다. 평생 울고 먹을 수 있었다. 그게 이제 그 수능 시험이었죠. 그래서 수능 시험 생각하면 그거 생각나요. 시험장이 늦었던 거, 너무 긴장했던 거, 1, 2교시 본 거 생각 안 난 거, 기억 안 난 거. 진짜 기억 안 나고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기억이 안 나고 마지막에 딱 한 5시 그때쯤 끝나잖아요. 끝나고 딱 나오는데 진짜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진짜 이거 보려고 이렇게 몇 년 동안 공부했나 싶어가지고 나오면서 진짜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너무 허무해가지고 아침에 늦은 것도 속상한데 시험도 잘 못 친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다행히 재수는 하지 않았지만 다행히 그냥 점수 맞춰서 갔지만 어쨌든 그때 생각하면은 그래서 절대 다시 고등학교로 가는 일은 없게 학교 다시 다니는 일은 없도록. 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뭐 하다 거기까지 갔어요? 수학 아니면 천문? 첨성대 지진. 아하,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갔어? 너무 멀리 갔네. 자, 첨성대. 자, 어쨌든 현존 세계 최고의 천문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는 거기 보시면 관측을 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학으로 갑시다. 수학은 뚜렷하게 수학에 뭐가 있다. 이런 건 사실 별로 없어요. 기록이 있거나 책이 있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건 있죠. 자, 석굴암의 구조나 아니면 뭐 절의 구조나 아니면 탑의 구조나 절대 수학적 지식이 없으면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수학적 지식을 활용한 거야. 분명히 100%.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 지식을 활용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실제로는 백제에서 목간이 발견된 적 있어요. 목간이라는 건 지금의 종이 같은 이렇게 나무에다가 뭘 기록을 해놓은 건데 그 목간에는 구구단이 적혀 있기도 했었어요. 물론 한자로 적혀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런 수학적 지식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장 넘기시면 오른쪽에 석굴암의 구조도 나오잖아요. 이거는 기하가 아니고서는 이런 구조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수학적 지식을 활용했구나. 그 다음에 앞에 정림사지 5층 석탑도 수학적 지식을 활용했다고 나오는데 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점점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체감률이라고 하거든요. 좁아지는 비율. 근데 그 체감률도 전부 다 수학적 지식을 활용해서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1층에서 2층으로 얼만큼 줄어들었으면 2층에서 3층은 또 그만큼 줄어들고 이런 비율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거 볼 때 이거는 수학 아니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학적 지식을 활용하고 있구나. 멋지다. 이제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목판 인쇄물. 자,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거. 자, 불국사 3층 석탑을, 즉 석가탑이에요. 석가탑을 이 해체 복원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목판으로 인쇄한 인쇄물 종이가 나왔어요. 그게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자, 그리고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나무로 인쇄한, 즉 목판으로 인쇄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 그래서 현존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이 바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죠. 거기 보시면 사진에도 나와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자, 또 어떤 데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인간이 인쇄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게 바로 무구정광 대다란이고, 더 대단한 거는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뭐가 남아있냐? 종이가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신라시대 종이가 남아있다는 건데 그게 더 대단하죠. 일단 인쇄한 것도 대단하지만 종이가 남아있다는 게 참 대단하죠. 자, 그래서 요 종이가 그 정도로 뛰어나다. 요 이제 우리나라 종이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금속 기술의 발달로 갑시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도 오른쪽에 벽화, 고분 벽화의 사진이 나와 있죠. 자,
철을 다루는 또는 수레바퀴 같은 걸 만들고 있는 신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철을 다루는 기술이 발전했구나. 벽화로도 남길 정도면, 고분 벽화로도 남길 정도면, 자, 그래서 제철 기술이 발달하였다. 자,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칠지도와 금동대양로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만 봐도 백제에서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구나. 자, 칠지도는 어느 왕 때? 근초고왕 때 일본으로 선물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백제 금동대양로는 7세기, 그러니까 사비로 천도한 이후에 이게 발견된 절이 능산리 고분군 옆에 있는 능산리 절터거든요. 그래서 능산리 무덤 있는 데하고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된 이 백제 금동대양로만 보더라도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금동대양로 출토 모습 나와 있죠. 아마도 전쟁이 나거나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승려들이 피난을 가면서 이거를 이렇게 천으로 뚫뚫 말아서 아궁이 같은 데다 이렇게 넣어놓고 도망을 간 거예요. 피난을 갔는데 거기에 물이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진흙처럼 돼서 진공 상태 비슷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나중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된 게 바로 백제 금동대양로라고 하는 요 유물이 되겠죠. 백제의 문화가 이 정도로 뛰어날지 몰랐다가 이게 발견되면서 백제를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게 바로 백제 금동대양로예요. 자, 그 다음에 신라는 금관이죠. 뭐니 해도 신라는 금관. 자, 그래서 신라 금관 순금으로 만든 것과 도금한 것이 있다. 모양이 굉장히 뛰어나다. 제가 이번 여름에 경주를 갔다가 다시 한번 확인했죠.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마루를 약간 이렇게 마룻바닥처럼 만들어놔서 금관의 그런 장식물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제가 기억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이제 오래전 기억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전시실이 이렇게 시멘트 바닥으로 그냥 건물 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제가 봤던 어느 전시실인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박물관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박물관에 약간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마룻바닥처럼 이렇게 돼서 약간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마다 금관의 장식물들이 흔들리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때 그 기억이 저한테는 굉장히 예쁘게 남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났는데 그게 저는 경주박물관인 줄 알았는데 경주박물관이 아니었었나 봐요. 다른 곳에서 그걸 봤었나 봐요. 기억은 안 나는데 자, 어쨌든 너무 오래 살아서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 너무 여러 군데 돌아다녀가지고 자, 그래서 바로 금관. 이 금관을 만드는 기술 중에 지금 현대 과학기술로 복원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신라에서 금관이 나왔다는 것도 좀 신기하죠. 왜냐하면 신라에는 금광이 없거든요. 근데 금관이 발견이 되죠. 많이. 그래서 그것도 참 신기하다. 사금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물에서 나오는, 냇가에서 나오는 사금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금관의 나라죠. 바로 신라는. 자, 그리고 통일신라는 성덕대왕 신종을 만들죠. 자, 성덕대왕 신종은 어느 왕부터 어느 왕 때까지? 경덕왕에서 해공왕까지.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아들이 시작해서 손자 때까지 간 거니까 성덕왕을 기리기 위해서 경덕왕에서 해공왕까지 완성된 게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하죠. 굉장히 소리가 아름답지만 지금은 안 친다고 했죠. 깨질까 봐. 자, 그 다음에 농업기술의 혁신. 자, 농업기술은 딱 두 가지죠. 철제농기구의 보급과 우경의 실시.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고 거기 보시면 철제농기구를 이용하면서 깊이가리, 땅을 깊이 가는 게 가능해졌고 쟁기라든가 이런 농기구를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밑에 보시면 사진이랑 이런 것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삼국의 기술. 자, 그 다음에 사상의 발달을 조금 들어갑시다. 사상의 발달. 사상하면은 당연히 불교죠.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어느 왕 때 불교가 전파됐는지 요 정도. 이것도 다 했던 거니까. 자, 고구려는 소수리망. 자, 전진으로부터 순도가 가지고 왔다고 했고 백제는 어느 왕 때? 침류왕 때. 그래서 고구려보다 한 12년 늦죠. 자, 한 12년 뒤에 동진으로부터 마라난타. 호법승인 마라난타가 가지고 들어왔다. 자, 그리고 신라는 좀 특이하죠. 불교가 전파된 건 눌지왕 때 고구려 묵호자에 의해서. 하지만 공인된 건 법흥왕 때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자, 그래서 이렇게 불교 수용에 관해서 살펴봤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거기 비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나 있죠. 석조물 하나 있죠. 이게
자, 거기 보시면은 백률사 석당이라고 해서 이차돈에 순교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추정. 딱 보니까 뭐 그렇죠. 그래서 이차돈 순교비로 알려진 게 바로 백률사 석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가야에도 불교를 전해줘서 아마도 백제로부터 전파된 게 아닐까. 불교 의식이 있다. 왜냐하면 가야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얘네는 불교를 설마 안 받아들였냐? 그럴 리는 없겠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불교를 받아들였는데 가야에서 불교가 없었을 리가 없고요. 받아들였지만 정확한 기록이 없을 뿐이죠. 그래서 오른쪽에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런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된다. 자, 그럼 불교의 성격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80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일단 불교가 들어온 건 우리 좀 전에 뭐 소수리망, 침류왕, 눌지왕, 법흥왕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중앙집권국가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중앙집권국가라는 건 왕권이 세지는, 강화되는 과정이고 결국에는 불교를 받아들인 건 왕권을 강화하려고 받아들인 거네요. 자, 그러면 불교를 처음 받아들인 건 왕실이겠죠. 그리고 그 왕실과 어떤 이익이 딱 맞아떨어지는 귀족들. 그래서 왕실과 귀족이 먼저 불교를 믿다가 이 불교를 백성들한테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은 왕실 귀족 중심의 불교 그리고 나중에 백성들에게 대중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게 그런 특징이 있구나. 첫 번째 나오는 게 왕실과 귀족 중심의 불교. 요게 이제 왜 왕실과 귀족이 먼저 받아들였는지 알겠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는 호국불교. 우리나라 하면 뭐니 해도 호국불교죠. 불교도. 자, 나라를 위한 거면 다 괜찮다. 이런 거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황룡사 구층탑. 황룡사 구층탑을 지은 이유가 주변 나라들이 구층탑을 짓게 되면 조공을 바치게 될 거다. 그래서 이 황룡사 구층탑을 짓게 되죠.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황룡사 구층탑이 있고요. 자, 책에 나오는 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세 번째 줄에 인왕경. 그 다음에 백좌강회. 자, 인왕경이 뭐냐면 불교 경전. 불교의 경전 되게 다양하잖아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아는 건 뭐 설마 팔만대장경 이런 건 아니지? 자, 불교 대장경, 불교의 경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경전 중에 인왕경이라고 하는 요 불경은 국가의 안녕을 비는 그런 불경이에요. 그러니까 인왕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호국불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국가의 안녕을 비는 법회를 열었는데 그 법회가 백좌강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왕경이나 백좌강회를 통해서 삼국의 불교의 특징은 뭐냐? 다 이런 호국적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백좌강회, 인왕경. 자, 그 다음에 무왕 때 미륵사, 진왕 때 황룡사. 그 다음에 선덕여왕 때 황룡사 구층목탑 나와 있네요. 이런 게 전부 다 왕실과 관련된 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륵사 같은 경우도 어느 날 무왕이 익산 지역을 지나가다가 연못에서 삼존불이 떠오르는 걸 보고 거기에다가 메꿔서 미륵사를 지었다고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에는 나라의 안녕을 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호국적 불교, 호국불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세 번째는 민간신앙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이죠. 민간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거. 자, 그래서 절에 가더라도 그 절 안에 삼신각이나 산신각이 있다. 우리 그런 얘기 했었죠. 말하자면 불교가 처음 들어오는 과정에서 원래 사람들이 믿고 있던 무속신앙이나 민간신앙과 약간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서로 약간 좀 낯설게 느낄 수 있으니까 이 불교에서 그런 미륵신앙, 그 무속신앙이나 민간신앙까지 다 수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은 민간신앙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샤머니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님 중에서는 점을 쳐서 봐주는 뭐 사주도 풀어주고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아주 일부 중이지만 그런 거는 당연히 이런 민간적 성격, 민간 불교적, 그러니까 샤머니즘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그다음에 현세구복적. 현세구복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토착신앙과 연결해서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복을 구하는 게 현세구복적이고 원래 불교는 지금 당장 뭘 해달라 이거 아니거든요.
원래 극락에 가는 걸 최고 목표로 해요. 죽은 뒤에 극락에 가는 거 또는 윤회에서 내가 다음 생에 좋은 걸로 태어나는 거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은 현세구복적 특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밀교가 유행을 하기도 하는데 밀교가 약간은 무속신앙적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교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출산과 질병 치료, 침략자 격퇴 등 기적을 행하는 이런 밀교가 우리나라에 크게 성행하기도 한다. 요거 약간 무속신앙적 성격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밀교가 유행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복을 비는 현세 구복적 성격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불교의 특징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불교의 역할 자 불교는 고대 문화 발달에 기여 자 불교가 들어올 때 인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들어왔고 그 들어올 때 그냥 종교만 딸랑 들어온 거 아니라고 했죠. 거기서 그 나라의 어떤 문화들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문화 전파에 기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불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자, 그 다음에 철학적 인식의 토대를 확립했다. 자, 불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선문답 이런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철학적 성격의 종교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보는 태도를 철학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성향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뭔가 철학적인 인식의 체계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중앙집권화에 기여. 당연히 왕권 강화에 기여했기 때문에 중앙집권화에 기여하게 되죠. 자, 그래서 불교적 성격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삼국불교의 발전으로 가서 이거는 나라별로 그래서 여기선 승려를 볼 수밖에 없네. 승려 이름들이 등장을 하죠. 승려의 특징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고구려 봅시다. 여기도 어떤 이론보다는 뭐가 중요하냐? 승려가 중요하다. 이론은 굉장히 복잡하니까 첫 번째 고구려에서 유행하는 불교가 삼론종이라고 하는 불교였어요. 삼론종. 자, 공사상을 강조하는 왜 우리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 그런 말 들어봤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다 이런 걸 강조하는데 그게 공사상이에요. 그래서 공사상을 강조하는 그런 종파가 유행을 하게 되는데 그냥 우리는 뭐 이거 막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고구려는 삼론종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고구려는 삼론종. 자, 그 다음에 승랑, 그 다음에 해량, 그 다음에 해자, 그리고 해관. 아무튼 뭐가 되게 복잡하죠. 자, 이 중에서 우리 몇 명 체크해야 되겠죠. 해량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불교를 가장 늦게 받아들인 나라가 어디예요? 신라는 불교를 늦게 받아들였지만 불교에 제일 심취해 있고 빠져 있고 좋아하고 그래서 아예 신라는 자기 나라에다가 불국토를 건설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곧 부처가 사는 나라야. 이상적인 국가야.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나라가 신라기 때문에 신라는 발전이 늦은 만큼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고구려에서 승려를 모셔오죠. 스카우트해서 데려와요. 그렇게 해서 신라로 망명하게 된, 비화하게 된 그 승려가 해량이에요. 그래서 해량을 고구려에서 데려가는데 자, 그러면 이 해량을 데려다가 국가적으로 불교를 정비한 말하자면 이제 불교 조직을 정비했던 시기가 언제냐? 신라 진흥왕 때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신라에 들어가 진흥왕 때 불법을 전하고 최초의 승통이 되었다. 자, 말하자면 불교 중에 우두머리, 국통 자리를 얻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 교단을 정비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불교 교단을 정비한 신라로 들어가서 고구려 승려가 정비하는데 그게 해량. 자, 그 다음에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된 해자라는 승려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삼론종의 시조가 된 해관. 그래서 해량, 해자, 해관 이런 승려들. 자, 그 다음에 보덕. 자, 보덕은 앞에서 우리가 연개소문 얘기하면서 나왔죠. 자, 연개소문은 귀족을 탄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귀족을 탄압하기 위해 도교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도교를 장려하게 되는데 자, 그러자 열받은 승려들 특히 보덕 자, 백제 땅으로 내려가서 열반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를 개창하게 돼요. 자, 보덕이 열받아서 만든 종파가 뭐예요? 열반종. 그래서 열반종이라고 하는 종파를 만들게 되죠. 그게 바로 보덕, 연개소문의 탄압에 의해서 이제 보덕이 열반종을 개창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뭐 도현 한번 보시고 자, 해량, 해자, 그 다음에 해관, 보덕 뭐 요 정도. 자, 그리고 삼론종이 유행했다. 자, 백제로 갑시다. 백제에서 유행한 종파를 율종이라고 그래요. 자, 율종이라는 건 계율, 계율은 지켜야 될 덕목 같은 거죠.
이런 걸 강조하는 걸 율종이라고 하고, 자, 요 똑같은 율종을 신라에서는 계율종이라고 그래요. 그럼 율종하고 계율종이 뭐가 달라요? 안 달라요. 똑같아요. 근데 그냥 백제에서는 율종이라고 부르고 신라에서는 계율종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율종을 계율종이라고 해도 되냐? 이해.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부르는구나. 그냥 백제에서는 율종, 신라에서는 계율종. 근데 둘 다 계율종. 똑같은 거네? 네, 똑같아요. 그래서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다. 그냥 계율을 강조하는 종파가 계율종이고 뒤에 통일신라 시대 또 계율종도 있고 다 비슷비슷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백제 불교에 가장 기여한 인물이 겸익이라고 하는 승려예요. 자, 이 겸익은 성왕 때 인도에 가서 이 율종을 공부해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제 율종을 정립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겸익. 자, 그래서 겸익 성왕. 이것만 우리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인도에 갔다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왔다. 구법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 불법을 구해가지고 온 구법승. 그래서 기록으로 남은 최초의 구법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바로 겸익. 자, 그래서 겸익 알아두시고 성왕. 자, 그다음에 누리사치계. 누리사치계도 성왕. 자, 누리사치계는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불교 성립에 영향을 주게 돼요. 자, 그래서 겸익 백제에서 백제 성왕 때 백제 율종 확립에 기여. 그다음에 누리사치계 일본의 불교 전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관륵. 자, 관륵은 무왕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그럼 지문으로 잘 언급되는 승려가 관륵이에요. 7세기 무왕 때거든요. 그래서 무왕 관륵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신라. 신라도 역시 계율종 발달. 똑같아요. 율종이나 계율종이나 비슷하고요. 자, 특히 신라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상이 업설과 미륵불 신앙이에요. 자, 업설과 미륵불 신앙을 가장 강조하고요. 자, 미륵이 우리를 구하러 내려와. 이런 걸 미륵 하생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륵을 기다리는 거죠. 누군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자, 그다음에 신라는 불교에 가장 심취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불교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불교식 왕명. 자, 우리가 삼국유사에서 중고라고 하는 시대가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던 시대에 자, 어느 왕에서 어느 왕까지? 법흥왕에서부터 진덕여왕까지. 거기가 중고, 즉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던 시대. 자, 신라는 불교식 왕명을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불교를 좋아하고 심취해 있었던 나라죠. 자, 그리고 진흥왕 때 불교 교단 정비. 불교 교단 정비하려고 고구려에서 모셔온 승려가 해량. 그렇죠. 해량. 고구려 출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원광의 세소고개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사회 윤리를 확립을 하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불교가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방면에 많다. 그 나라가 바로 신라다. 자, 더 있어요. 한 장 넘겨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 전륜성왕 표방, 진종설. 자, 전륜성왕 우리 앞에서 기억나요? 문왕 할 때, 발해 문왕 때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건 불교에서의 굉장히 이상적인 군주를 얘기하고 문왕이 자기가 전륜성왕이라고 했죠. 여기에서는 진흥왕이 자기가 전륜성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건 이상적 군주를 얘기하는 거고 진종설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진짜 불교의 쉽게 말하면 종파야, 가족이야 또는 뭐 핏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진평왕 같은 경우는 자기 이름을 부처의 아버지 이름으로 붙였어요. 자기의 이제 이름을. 그리고 자기의 부인의 이름을 부처의 석가모니의 엄마 이름을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붙였죠. 마야 부인이거든요, 엄마가.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을 석가모니의 형제들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즉 석가모니 부처의 그 집안이야, 같은 집안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 집안이 진종이다. 말하자면 진짜 그 쉽게 말하면 그 가족이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까지 강조할 정도로 불교에 굉장히 빠져 있었던 나라가 바로 신라구나 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업설과 왕즉불, 미륵불 신앙. 미륵불은 미륵이 우리를 구원하러 올 거라고 기다리는 거. 그리고 자, 우리 앞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화랑을 미륵으로 추앙하기도 한다. 그래서 미륵불 신앙은 화랑도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설과 그 다음에 이제 윤회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자, 불교라고 하는 건 윤회설이잖아요. 이번 생이 있고 다음 생이 있고 전생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 생애에 업을 잘 쌓은 사람이 이번 생에 좋은 걸로 태어났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신라, 여기가 신라라고 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난 생애에 잘 살았던, 업을 잘 쌓았던 사람이 지금 현재 제일 높은 사람으로 태어났겠죠? 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가장 추앙받을 만하다. 말하자면 왕권이 강할 만하다. 왕이 이런 걸 누릴 만하다. 이런 게 업설이고, 그 다음에 왕즉불 사상이라고 하는 건 부처를 열심히 믿는 것처럼 왕에게도 충성해야 된다. 이런 왕권을 뒷받침하는 사상이 업설과 왕즉불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라가 진짜 불교를 좋아하고 빠져있고 심취해 있다는 증거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신라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에요. 자, 그래서 불교에 깊이 빠져있던 신라까지 한번 정리해봤고,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원효 의상으로 들어갈게요. 잠깐 쉽시다.